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남자와 결혼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긴 하지만 그때부터 친했다던가 친한 친구였던 건 아니었고 그냥 같은 반 친구였어요. 인사 정도 하고 가끔 대화나 나누는 그 정도의 사이였죠. 저는 저희 지역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타 지역의 보건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그 지역에서 5년 정도 일을 했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줄곧 고향을 떠나서 타지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저희 고향에 있는 중형 규모의 병원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료들과 식사 후 로비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카페 앞에서 동료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누군가 아는 체를 하는 겁니다. 저기 혹시 이정희? 고개를 돌려보니 좀 낯선 듯 또 익숙하기도 한 얼굴의 남자가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누구? 나 기억 안 나? 원규, 김원규. 그 남자는 웃으면서 자기가 원규라고 밝히더라고요. 그제야 저도 어렴풋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그 친구가요. 어머, 기억난다. 반가워. 얼굴 보는데 왠지 낯이 익어서. 너 맞구나. 너 이 병원에서 일해? 응. 너 간호사 한다는 얘기는 건너 들었었어. 이 병원이었구나. 몰랐네. 나 이 병원 한 번씩 왔었는데. 원래는 다른 데서 일하다가 이쪽으로 옮겼어. 너는 병원에 어쩐 일이야? 어디 아파?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여기 정형외과 한 번씩 오거든. 그렇구나. 너무 반갑다. 너 왜 동창 모임에는 한 번도 안 오냐? 멀기도 하고 또 안 친한 친구들이 더 많은데 뭐하러 가. 그래도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연락처 좀 줄 수 있지? 그렇게 저와 원규는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원규는 자기 명함도 주더라고요. 나는 사업해. 원규는 연애 관련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원규가 운영 중인 연회장이 있는데 돌잔치도 하고 소규모 결혼식도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와, 사업? 멋있다. 멋있긴 뭐. 저기 내가 한번 연락할게. 밥이나 한번 먹자. 괜찮지? 그럼. 그렇게 원규는 인사를 하고 갔어요. 고등학교 때는 그냥 장난기 많고 여자애들이랑 유독 친하게 지내는 그런 남자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시 만난 원규는 옷도 멀끔해지고 말투나 행동도 나이스하게 변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올라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우연하게 만난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다음에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 건 그냥 의뢰하는 인사 같은 거잖아요. 근데 얼마 뒤에 정말 원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일 때문에 병원 근처에 왔는데 혹시 퇴근 시간 다 됐으면 식사나 하러 가자는 거예요. 공교롭게 저도 퇴근을 앞두고 있던 차라 그러자고 했습니다. 병원 주차장을 가보니 원규가 삐까뻔쩍한 외제차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장난을 치듯 말했죠. 와, 너 사업한다더니 잘 나가나 보다. 이 차 비싼 차잖아. 이 정도야 뭐. 타. 내가 맛있는데 데리고 갈게. 그렇게 저는 원규의 차를 타고 가는데 원규는 뷰가 몹시 좋고 코스 요리가 나오는 고급 레스토랑에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곳이었다 보니 확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냥 고등학교 동창끼리 우연히 만난 거니까 가까운 데서 가볍게 밥이나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비싸 보이는 곳을 오니까요. 야, 여기 가자고? 뭐하러? 그냥 가볍게 밥이나 먹는 건데. 내가 사줄게. 그러니까 그냥 따라와. 하면서 저보고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얼떨떨하게 들어갔어요. 앉아서 메뉴판을 보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놀랐습니다. 이걸 얘 혼자 내는 건 아닌 것 같고 내 거는 내가 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냥 밥 한 끼 먹는 건데 굳이 이런 데까지 왜 왔을까 생각하는데 그럴 만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식사를 했죠.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원규는 술 한잔하고 가자고 했어요. 저는 너무 늦은 것 같다고 다음에 보자고 하면서 내 음식값은 내가 내겠다고 했죠. 그런데 원규가 웃으면서 됐다고 여기서 무슨 더치페이를 하고 있냐며 자기가 사준다고 했으니 가만 있으랍니다. 그렇게 원규는 식사값을 다 계산하더라고요. 그렇게 차로 돌아가는 길인데 원규가 또 연락해도 되냐는 겁니다. 연락은 해도 되지만 다음엔 이런 데 말고 병원 근처에 맛집 많으니까 그런 데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원규가 너한테 좋은 거 먹이고 싶어서 그렇지. 이렇게 다시 보게 된 것도 나는 너무 기쁜데. 그러는 겁니다. 원래 친했던 사이도 아닌데 저렇게 말하니까 저는 좀 의아했는데요. 원규가 대뜸 나 고등학교 때 너 좋아했었는데 몰랐지? 어? 네가 나를? 왜?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나? 나 너 짝사랑했었어. 근데 네가 그때 나랑 말도 잘 안 하고 그랬잖아. 너랑 안 했다기보다 남자애들하고 안 친했어 나는. 어쨌든 너 화이트데이 날 누가 사탕 서랍에 넣어둔 거 기억 안 나? 그거 나야. 그게 너라고? 고등학교 때 누가 제 책상 서랍에 사탕을 넣어둔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친구가 장난친 거라고 생각했고 그냥 웃으면서 친구들하고 그걸 나눠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원규가 넣어두었다는 겁니다. 저는 전혀 몰랐는데 얘가 진짜 나를 좋아했었나 싶더라고요. 너 내 첫사랑이잖아. 근데 병원에서 우연히 다시 보니까 얼마나 좋겠냐? 그 말에 저는 이상한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기분이 느껴지나 가만 생각해보니 원규는 그때 같은 반이었던 희주라는 여자애랑 사귀었던 게 기억나는 거예요. 제법 떠들썩하게요. 여자친구도 있었으면서 저한테 좋아했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한가요? 잠깐만.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 너 그때 안희주랑 사귀지 않았어? 너네 사귀는 거 아는 애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정확히 말하면 희주가 나를 많이 좋아했고 한 3개월 만났나? 그게 다야. 아, 그래? 나는 너 좋아했었다니까. 그래서 너 다시 봐서 진짜 좋았어. 내가 이러는 거 부담스러운 건 아니지? 글쎄, 부담스러워 하지 마. 나 종종 너한테 연락할 거란 말이야. 알았지? 저는 그냥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갑자기 저를 고등학교 때 좋아했다는 것도 황당했고 우연히 만난 건데 저한테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느낌이 드는 것도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원규는 그 뒤로 정말 저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매일같이 안부 연락하고 틈틈이 저희 병원 앞 찾아와서 저 집에 퇴근시켜주고 따로 어딜 안 가도 저를 퇴근시켜주러 일부러 올 때도 많았어요. 저도 솔직히 원규가 마냥 싫지만은 않았기에 그렇게 해도 군소리 없이 따랐지만요. 원규는 저한테 정말 잘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지 돈도 잘 버는 것 같았고 씀씀이도 큰 편이었어요. 항상 비싸고 좋은 식당에 저를 데리고 갔고 원규 덕분에 처음 먹어본 음식도 많았습니다. 연애 관련 사업을 해서인지 이벤트에도 강한 것 같고 외식 관련해서도 아는 지식이 많더라고요.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밌었고 저를 위해 돈과 시간을 팍팍 쓸 수 있는 남자다 보니 당연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결국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사귀는 동안에도 저한테 고가의 선물도 많이 했어요. 제 주변 친구들과 동료는 저보고 그 남자 절대 놓치지 말라고 할 정도였죠. 그렇게 1년 넘게 교제를 하다가 결혼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좀 더 사귀고 싶기도 했는데 원규가 결혼을 서둘렀어요. 그리고 원규는 이번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저한테도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친구들한테 결혼하는 거 알린다고요. 저도 알겠다고 했고 원규는 저에게 백화점 명품 브랜드 옷하고 구두까지 사주었습니다. 그렇게 동창 모임에 가게 되었어요.
저는 근 10년 만에 보게 된 동창들과 반갑게 인사했고 동창들은 저와 원규가 결혼한다는 사실에 많이 놀라면서도 축하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희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희주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 딱히 친했던 친구는 아니에요. 그냥 같은 반이었고 인사나 가벼운 말 정도만 몇 마디 했었으니까요. 희주는 저에게 와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걸더라고요. 결혼 축하해. 원규가 어떤 여자랑 결혼할까 했는데 정이 너랑 결혼하는구나. 고마워. 네가 간호사로 있는 병원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참 신기한 인연이네. 지금도 간호사로 일해? 계속 근무하고 있어. 이제 원규랑 결혼하면 그만두겠네? 나는 계속 일할 생각이야. 나중에 아이 생기면 그땐 또 모르겠는데 일단은 계속 하려고. 제 말에 희주가 의아해 하더라고요. 왜? 원규 돈 잘 벌지 않아? 굳이 너까지 일할 필요 없잖아. 간호사면 또 힘들지 않아? 나는 뭐 익숙하고 병원 일 잘 맞는 편이라서. 그리고 결혼해도 내가 당장 애 가질 것도 아닌데 집에 있으면 뭐해. 그냥 일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네. 남편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굳이? 나 같으면 그냥 집에서 원규 내조에만 더 신경 쓰겠다. 사업가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뭐하러 사서 고민해? 그리고 너도 바깥일 하면 아무래도 원규는 잘 못 챙겨줄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좀 황당했습니다. 누가 보면 희주가 제 시어머니나 시누인 줄 알겠어요. 겉으론 그냥 어색하게 웃었지만 좀 주제넘는 말 아닌가? 본인이 뭔 상관이지 싶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론 둘이 예전에 잠깐이나마 사귀었고 희주가 원규를 많이 좋아했었다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혹시 아직도 원규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나 싶어서 저도 좀 신경이 쓰였죠. 그날 희주는 유난히 술도 많이 마시는 것 같고 저희 결혼 소식에 좀 속상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원규에게 물어봤죠. 혹시 희주랑 고등학교 때 말고도 뭔가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희주는 우리 결혼한다고 하니까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기도 해서 혹시 너에 대한 마음이 있다던가. 말했잖아. 걔는 나 좋아해. 어? 걔만 그렇다고. 내가 아니라. 내가 그냥 인기남인 거지 뭐. 신경 쓸 필요 없어. 희주가 너 좋아하는 거 알고 있어? 알지. 그렇게 티를 내는데. 근데 걔 마음이 그런 거라니까. 나는 전혀 아니고. 왜 전혀 아닌데? 희주 보니까 더 예뻐진 것 같고. 예쁘기만 하면 뭐하냐? 걔는 결혼할 만한 애도 아니고 내 스타일도 아니야. 내 눈에는 정이 네가 100배 1000배 더 예쁘고 좋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원규는 희주에 관해서 꽤나 확고하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괜히 신경 쓸까봐 더 모질게 말을 하는 느낌이기도 했죠. 희주가 여전히 원규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희주의 일방적인 마음이고 원규는 아니라고 하니 저도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습니다. 원규에게 여자란 존재는 그냥 상품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어요. 사귀는 용, 원나잇 용, 결혼 용 등등 지 마음대로 금 나누고 용도 나눠서 여자를 생각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죠. 그걸 깨달은 건 원규와 결혼을 하고 반년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된 원규는 결혼 반년 만에 연회장 뷔페에서 일하는 20살짜리랑 바람이 났거든요. 그 여직원에게 가방을 사준 것을 저한테 들켰고 그 여직원이 제 남편에게 오빠라고 하는 것도 제가 다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돼서 바람이 난 남자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져라 울고 힘들어했습니다. 나 좋다고 그렇게 헌신할 땐 언제고 결혼하자마자 다른 여자한테 그렇게 했다는 게 너무 큰 배신이었고 또 한편으론 나에 대한 마음이 이토록 빨리 식어버렸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저한테 손이 발이 되게 빌었습니다.
남편 한다는 소리가 그 여자애를 좋아한 건 절대 아니고 그냥 한순간의 욕망이자 잘못된 선택이었대요. 자기가 진짜 미친놈이라고 자책하면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처음 걸렸을 때 그 충격이 너무 컸기에 당연히 이혼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정말 필사적으로 빌었고 저한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며 자기 같은 쓰레기는 그냥 죽어야겠다고 생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했지만 결국은 남편을 용서했어요. 남편이 저토록 잘못했다고 빌고 그게 또 진심처럼 보였기 때문에 한 번은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을 믿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어요. 젊고 예쁜 알바생이어서 남편이 순간 혹했나 보다, 그냥 한순간의 욕망이자 실수였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게다가 저도 결혼 생활에 만족이 컸기 때문에 그걸 저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좋은 집, 외제차, 여유 있는 생활. 허영일지언정 그런 것들을 쉽게 놓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용서해줘서 너무 고맙다며 사달라고 한 적도 없는 명품백과 명품 구두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부모님 것까지 같이 선물을 했죠. 저희 부모님은 사정을 모르시니 김서방이 이렇게 우리를 챙겨줘서 고맙다고 감사 인사까지 하셨고요. 저는 이런 거 필요 없고 한 번만 더 걸리면 그땐 끝이라고 했는데 남편은 절대 그런 일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말을 순진하게도 혹은 멍청하게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죠. 한 번도 안 핀 놈은 있어도 한 번만 피는 놈은 없다. 심지어 저희 남편은 한 번만 안 피는 놈 정도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거의 병적으로 외도를 일삼았거든요. 처음 걸렸을 때 그 난리가 났으면 당연히 멈출 줄 알았는데 저의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제 남편은 여자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여성 편력이 심한 편이었습니다. 처음 바람난 그 알바생을 딱히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건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왜냐면 남편은 치마만 두르면 다 오케이 될 정도로 아무 여자나 다 좋아하는 인간이었거든요. 결혼 생활 1년 뒤 뭔가 의심스러운 행적이 보여서 폰에 있는 카드 내역을 뒤져봤는데요. 카드는 다 남편이 관리하고 제가 오히려 남편에게 생활비 카드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몰랐다가 한번 작정하고 카드 내역을 뒤져본 건데 룸살롱이나 숙박업소를 갔던 내역이 엄청 많은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너무 놀라 뒷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따졌죠. 여자 나오는 술집 가고 그 술집 여자들이랑 숙박업소 잘만 다녔느냐고요. 저는 울고불고 따지는데 남편은 처음 걸렸을 때와 달리 간절하게 빌지는 않았습니다. 내 폰을 왜 뒤져봐?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모텔에 호텔에 미쳤어? 일 때문에 그런 거잖아. 누구는 가고 싶어? 뭐? 일 때문에? 그게 말이 돼? 일 때문에 누가 당신더러 술집 여자랑 호텔 가려고 등 떠밀었어? 그게 아니라 요즘 내 사업 좀 많이 힘들어. 그래서 투자해 주시는 분들 모시고 좀 갔던 거라고. 남편은 그러면서 본인이 더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운영하는 연회장은 큰 건물의 2층을 쓰고 있을 정도로 규모가 좀 있는 편인데요. 남편이 대표는 맞지만 투자자들은 따로 있어요. 그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오픈하고 운영이 됐던 곳인데 초반에는 정말 잘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근처에 비슷한 연회장이나 컨벤션홀이 많이 생기면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고 손님도 많이 줄었대요. 그래서 사업이 좀 어렵다고 한 적은 있습니다. 남편 왈 투자자들 챙겨주러 일부러 마련한 자리라는 겁니다. 사업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술자리였다는 거죠. 저는 다 필요 없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진짜 너무한다며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러는 거냐고, 그 돈으로 저도 잘 먹고 잘 산 거 아니냐 하더라고요. 남편이 술집 여자랑 자면서 투자받고 번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제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었어요. 제가 듣기엔 다 핑계고 변명으로밖에 안 들렸습니다. 저는 됐고 무조건 이혼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그맘때 하필이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원래도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잘 다니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였죠. 남편은 그 일로 상심이 너무 컸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남편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거기다가 이혼 얘기를 할 수도 없어서 일단 보류를 했었습니다. 남편은 한 달, 두 달 어머님을 그리워하며 술도 많이 마시고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혼 이야기가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외간 여자들과 놀아났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기에 또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진짜 이혼하겠다고 결심에 또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도 남편에 대한 마음이 상당히 많이 식었죠. 깊은 실망과 배신감이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남편과는 이혼은 안 했지만 사이는 예전만 못했습니다. 그냥 저냥 지내기는 하지만 결코 예전처럼 애틋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낼 순 없었죠. 그리고 한편으론 남편이 또 저 몰래 여자를 만나고 바람을 필 것 같은 노이로자에 걸렸습니다. 남편이 한번 걸리고 나서는 폰을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지문 인식까지 하고 다녔기에 다시 남편 폰을 뒤져보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술에 만취해서 집에 온 적이 있습니다. 옷을 벗겨주는데 가만 보니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엄청 나는 겁니다. 이 인간이 또 싶었어요. 진짜 못 참겠다. 이제는 조심도 안 하는구나 싶어서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코까지 골며 골아떨어진 남편의 바지주머니에서 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남편의 손을 들어서 지문 인식도 풀었죠. 또 여자 만난 거면 이번엔 외도 증거를 다 저장해두고 이혼소송 증거로 쓸 거라고 이를 박박 갈면서 폰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기가 막힌 내역을 봤어요. 남편에게는 데이트 어플이 깔려 있었습니다. 모르는 여자들하고 어플을 이용해서 채팅하고 그러고 나서 숙박업소 가서 원나잇하고 그런 용도였던 건데 대화를 나눈 여자가 한둘이 아닌 겁니다. 이 인간이 하다하다 진짜 미친 인간이구나. 욕지거리가 나왔습니다. 한편으론 여자들 자유롭게 만나고 살지 뭐하러 나랑 결혼하자고 했을까 싶었어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데 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좋다고 결혼까지 했다니. 그냥 나한테 잘해주고 물질적으로 퍼주니까 너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던 게 바보같이 느껴졌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대화 내용들 다 찍었습니다. 증거로 써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또 다른 외도 증거가 있다면 다 털어내야겠다 싶었어요. 남편 폰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다 보니 이럴 때 다 찾아내야 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 폰에서 카톡, 문자, 통화 내역, 녹음 내역, 카드 내역을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남편은 안희주를 따로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 동창 모임에서 만났던 희주요. 희주가 일방적으로 그것도 예전에 자기를 좋아했던 거고 지금은 그런 사이도 아닐 뿐더러 남편 본인은 관심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웬걸 대화 내용을 보니 둘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연락하고 만나고 잠도 자고 그랬던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잠자리 파트너이기도 했어요. 저는 큰 충격을 받아서 멍해졌습니다. 룸살롱에서 술집 여자 만난 것보다 데이트 어플로 외간 여자들 만난 것보다 이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면 남편도 유부남이지만 희주도 유부녀거든요. 제 남편을 의식한 건진 모르겠는데 저희 결혼하고 딱 6개월 뒤에 희주도 급속도로 결혼을 했었습니다. 결혼하는 남자도 사업하는 남자였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결혼식 초대받아서 결혼식 갔었는데 좀 놀랐던 게 희주랑 결혼하는 남자가 저희 남편하고 되게 이미지가 비슷한 남자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소름 끼치기도 했죠. 일부러 저희 남편이랑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랑 결혼을 한 건가 하고요. 하지만 그냥 희주의 남자 취향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희주 걔도 유부녀이면서 저희 남편과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예요. 희주는 대화 속에서 남편에게 징징거리고 있더군요. 왜 정이랑 결혼했느냐? 우리 그냥 각자 이혼하고 같이 살자.
나 솔직히 지금 내 남편한테 별 감정 없다. 너 때문에 홧김에 결혼한 거다. 지금 남편 착하긴 한데 매력은 없다. 네가 나한테는 최고다 등등 미련 뚝뚝 떨면서 연병을 떨고 있더군요. 남편은 우리 그냥 가볍게 만나자. 이런 식이면 나는 부담스럽다 하면서 희주의 구애를 회피하고 있었고요. 잘 건 다 잤으면서 책임은 완전 회피하고 있는 남편도 웃기고 그럼에도 저희 남편한테 자존심 없이 매달리고 있는 안희주도 웃기더라고요. 아마 안희주는 저희 남편이 엄청 돈 잘 버는 사업가라고 생각해서 그 안주인 자리가 더 탐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자기 남편은 말만 사업한다고 그러지 사실 돈 잘 못 번다. 사업도 그냥 그렇다. 회사원하고 버는 게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희주는 남편에게 카톡으로 정희는 돈 많은 남편 만나서 좋겠다. 원규 옆자리가 원래 내 자리인데 정희 걔는 아는지 모르겠다. 이런 대화도 했더라고요. 이것들이 진짜 쌍으로 미쳤구나 생각하며 그것들도 다 증거로 수집해 두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다 확보한 후 폰은 남편 옆에 던져놓고 저는 작은 방으로 왔습니다. 남편이 너무 더럽게 느껴지고 꼴도 보기 싫어서 같은 방에 있는 것조차 싫더군요. 당연히 이혼인데 좀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남편은 주변에 친구도 많고 인맥도 좋은 편인데 아는 사람들 중 변호사나 판사 등 법조계 쪽에 있는 사람도 꽤 있다는 소리를 잘했습니다. 물론 약간의 허풍도 있긴 하겠지만 진짜 친한 형도 잘 나가는 로펌 대표 변호사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이혼 소송을 걸게 되면 그런 지인들에게 총동원해서 최대한 본인 유리한 쪽으로 소송을 진행할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모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으겠다고 결심했어요. 생각 같아선 당장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싶었지만 대화 내용 같은 게 좀 모호한 부분도 있었기에 남편이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남편에겐 티내지 않고 평상시랑 똑같이 행동을 하며 제 나름대로는 증거를 수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안희주도 분명히 올 거다 보니 둘이서 어쩌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그리고 여차하면 확 동창 모임에서 터뜨려서 그것들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줄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을 바꿔서 동창 모임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동창 모임에 갔어요. 그 모임 장소에서 희주를 보니까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화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이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불편한 감정이 느껴졌죠. 희주는 일부러 저 보란 듯이 그러는 건지 저희 남편에게 다가와서 말도 걸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신경 쓰이는지 눈치 보면서 일부러 희주에게 틱틱거리거나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남편의 그런 차가운 태도에 희주는 더 골이 나는 것 같았죠. 저는 아주 둘이 쌍으로 놀고 있네 싶었어요. 증거고 뭐고 그러고 있는 걸 두 눈으로 보고 있으니 속에선 천불이 올라와서 그냥 일어나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챙기는데 희주가 제 자리 앞으로 오더라고요. 가려고? 그 뻔뻔한 낯짝을 보는데 어디 두고 보자. 상간소송 걸 거니까 위자료 물 준비해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꾹 참고 대답했죠. 피곤해서. 그럼 원규도 데리고 가야지. 원규도 보니까 술 많이 먹었던데. 알아서 오겠지. 참나. 그래도 남편인데 좀 챙겨라. 원규 불쌍하네. 그러길래 기가 차서 그랬습니다. 우리 부부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알았어. 그냥 걱정돼서 하는 소리 같고 뭘 그렇게 날석에 반응하니? 그러더니 깐죽거리면서 그러더군요. 참, 원규 술 많이 마시면 코 고는 버릇 있던데 너 오늘은 각방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기집애가 진짜 미친 줄 알았어요. 아무리 제가 속으로 이혼 생각은 할지언정 어쨌든 겉으로는 원규랑 부부 사이잖아요.
제가 그 둘 사이를 눈치챈 것도 그들은 모르고 있고요. 그런데도 저한테 일부러 눈치채라는 듯 저렇게 대놓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황당해서 보니까 그제야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머 미안. 내가 말 실수했나? 이러고 있더군요. 솔직히 이미 남편한테 정 다 떨어진 상태라 화가 난다기보다 아니주 하는 짓이 참 가짠게 느껴졌어요. 둘이서 그렇고 그런 사이긴 하지만 남편이 속으론 아니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때문에 더 웃기고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저는 그냥 무시하고 가려다가 갑자기 얼마 전의 일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맞아. 김원규 코 많이 골아. 근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내가 알긴 어떻게 알겠어. 그냥 그럴 것 같다 그거지. 남자들 술 먹으면 코 고는 사람 많잖아. 근데 원규가 진짜 코 많이 고는구나. 너 괴롭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웃음 치며 그랬습니다. 아, 그냥 해본 소리구나. 맞아. 코 고는 거 너무 시끄러운데 원규는 술 먹으면 코를 좀 고는 것 같아. 참 그러고 보니 너네 남편은 코도 안 골고 조용히 잘 자더라. 잠버릇이 참 얌전하신 것 같아. 제 말에 안희주 표정이 가관이었습니다. 웃으면서 제 말 듣고 있다가 일순간 표정이 완전 일그러졌거든요. 뭐?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내 남편은 코 안 골고 잔다고? 아, 내가 실수한 건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너 지금 뭔 소리해? 내 남편이 코를 고는지 안 고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서? 눈을 희번뜩하면서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저 그거 보는데 너무 웃겼죠. 좀 전에 저한테 깐죽거리면서 네 남편 코 골더라 하던 인간이 네 남편은 안 골던데 하니까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저는 그냥 웃으면서 그랬어요. 내가 알긴 어떻게 알겠어. 그냥 그럴 것 같다 그거지. 근데 진짜 코를 안 고나 보네 너네 남편은. 와 좋겠다. 안희주 표정이 진짜 말도 못하게 썩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는데 얼마나 웃기던지 저는 가방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만 가봐야겠다. 재미도 없고. 너도 술 적당히 마셔.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는 거 보니 더 마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고 저는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게 앞에서 안희주가 따라 나오더니 제 팔을 잡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똑바로 말 안 해? 내 남편이 코를 고는지 안 고는지 네가 어떻게 알고 있냐고. 너 내 남편이랑 무슨 사이야? 저도 희주가 잡고 있는 팔 뿌리쳤어요. 안희주는 이미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너 같은 줄 아니? 그리고 너도 내 남편 코 고는 거 아는데 나는 왜 모르겠어? 야, 이게 미쳤나 정말? 하면서 갑자기 저를 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손을 확 낚아채서 뒤로 떠밀었어요. 안희주는 술에 취해서인지 제가 밀자 바닥으로 바로 고꾸라지더라고요. 미친 건 너지. 너 김원규랑 자고 다니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아니면 알아주길 바래서 일부러 내 앞에서 그딴 소리 했어? 자기 밀었다고 색 난리치던 안희주가 제 말에 놀라서 벙찌더라고요. 야, 나 다 알아. 근데 일단 냅두는 거야. 톡 까놓고 김원규가 만나는 여자가 한둘도 아니고 너도 그중 하나일 뿐이야. 내가 처리할 여자가 한둘이 아니거든. 너한테만 신경을 쓸 수가 없다. 뭐? 동창 남편 꼬실 생각 그만하고 네 가정에나 충실해. 너네 남편 완전 새우처럼 구겨자던데. 와이프 잘못 만나서 불쌍하다 불쌍해. 야, 네가 내 남편 자는 모습을 어떻게 아냐고. 글쎄, 집에 가서 네 남편한테 물어보든가. 안희주 색 난리치던데 그냥 코웃음 치고 자리 떴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제 폰으로 모르는 번호 전화 왔더라고요. 받아보니 희주 남편이었고 화가 엄청 난 겁니다. 왜 희주한테 이상한 소리 하느냐고 당신이랑 나랑 뭔 사이라고 그러느냐 난리치더군요. 저는 전해줄 것도 있고 할 말도 있으니 시간 되면 병원 쪽으로 잠깐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오후 그 남자가 병원으로 왔어요. 화가 엄청 났더라고요. 저는 서류 챙겨서 주차장 쪽으로 잠깐 가자고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당신이 희주한테 이상한 소리 했느냐, 내가 어떻게 자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따지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까먹으셨어요? 2달 전에 저희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하셨잖아요. 그때 담당 간호사 저였는데. 내시경 받고 나서 조용히 잘 주무시더라고요. 그 얘기한 거예요. 제 말에 희주 남편 어이가 없는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네, 2달 전에 희주 남편이 저희 병원 와서 건강검진 받았어요. 저는 결혼식도 갔었고 희주 남편 단박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는 체 했었고 가볍게 인사 정도 나눴어요. 자기 대장 내시경 해야 되는데 아는 분이라고 하니 좀 쑥스럽고 민망하다고 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희주 남편은 코 안 골고 조용히 자더라 했던 얘기는 그 대장 내시경 얘기한 거였어요. 제 말에 희주 남편은 더 화를 내더군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장난쳐요? 그 말도 안 되는 말장난 때문에 희주가 저한테 오해를 했다고요. 당신이랑 나랑 무슨 사이라도 되는 줄 알고. 근데요, 제가 그런 장난을 왜 쳤겠어요. 희주가 먼저 그렇게 하니까 저도 똑같이 그런 겁니다. 뭐요? 저는 서류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길래 나한테 따질 거 아니고 당신 아내한테 따지라고 했어요. 내가 그 얘기를 꺼낸 건 당신 아내가 먼저 나를 도발해서 그런 거라고요. 당신 아내가 내 남편이랑 자면서 보란듯이 나한테 내 남편이 코를 고니 어쩌니 그랬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얘기해 준 것뿐이다 라고요. 제 말에 그 남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서류봉투 안에 내용 꺼내서 직접 보시라고 했죠. 그 남자는 서둘러 종이들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희주와 저희 남편이 나눈 대화들을 캡처해서 인쇄한 종이들이 가득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 했죠. 나는 내 남편하고 이혼할 거예요. 이거 내가 힘들게 모은 증거 자료들인데 그쪽도 필요하면 공유해 줄게요. 솔직히 그쪽 집 사정까지 내가 아는 척할 필요 없는데 대화 내용 보면 알겠지만 안희주가 당신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는 알아서 결정하세요. 다만 저는 소송 시작할 거니까 도움 필요하면 연락하시고요. 그렇게 저는 그 자리를 뜨면서 생각했습니다. 희주 남편이 이 사실을 다 알았기에 희주가 아는 것도 또 내 남편이 아는 것도 순식간이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 지체할 것 없이 더 증거 모을 것도 없이 소송 바로 시작하자고 생각했죠. 저는 곧장 집에서 짐 챙겨서 친정으로 갔고 일전에 상담했던 변호사에게 찾아가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 진행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남편의 상습적인 외도라고 했고요. 제가 엄마 집으로 간 그날 저녁 남편은 전화기에 불이 나게 전화하더라고요. 받아보니 또 자기는 희주랑 그런 사이 아니다. 걔가 일방적으로 그런 거다 하면서 변명부터 늘어놓는 겁니다. 저는 희주도 그렇지만 데이트 어플 쓰면서 모르는 여자들하고 자고 다닌 거 다 안다고 우리는 끝이라고 했습니다. 대강 남편 하는 소리 들어보니 희주네 남편도 그날 바로 희주 찾아가서 뒤집어 엎은 것 같고 희주도 도망치듯 집 나왔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 잘못했다고 빌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는데 한 번 속지 2번 속겠나요? 제가 오히려 부탁했습니다. 나한테 이러지 말고 그냥 이혼하자고.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여자들 실컷 만나고 살라고요. 남편은 제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 여자들은 그냥 엔조이용이고 자기 아내는 저뿐이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나를 밖에서 네가 뭘 하고 지내든 본처자리 지키고 있어야 되는 애완용 개 정도로 생각하느냐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 생각 없고 네가 한 행동들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데 참고 있다고. 정말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개미 눈곱만큼이라도 있다면 이혼 합의하고 위자료나 똑바로 내놓으라고 했죠. 남편은 자기 덕에 저도 편하게 잘 살지 않았냐며 그것도 한번 못 봐주느냐 큰 소리 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저한테 줄 테니 이혼은 말자고 저를 붙잡는데 저는 그 말도 웃겼어요. 막상 결혼해보니 솔직히 남편은 그렇게 돈이 많거나 여유로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넓은 집, 고급 외제차, 해픈 씀씀이 전부 다 남편의 무리한 허세였던 거였지
실상은 사업도 문 닫기 직전이고 빚도 많고 투자자들도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빚 좋은 개살구였던 거죠. 근데 저한테 자기 거 다 줄 테니 이유는 말아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웃긴가요? 저를 그렇게 우습게 봤나 싶어서 더 부하가 치밀기도 했죠. 헤어져 줄 테니까 안희주 만나. 고등학교 때 사귀고 아직까지 둘 다 그러고 있으면 너네가 진짜 인연이네. 내가 빠져줄게. 내가 대가리에 총 맞았어? 안희주 같은 애랑 만나게? 걔는 그냥 하도 만나달라 하고 대놓고 꼬시고 그러니까 몇 번 만나준 거지. 나 걔 완전 별로야. 별로면 안 만나야지. 만날 거 다 만나고 이제 와서? 그게 더 소름 끼치네? 자기야, 나는 이제 네 자기 아니야. 네가 외도를 너무 저지르고 네 자기들이 여기저기 너무 많은 통에 상간소송 보내야 될 내연녀가 한둘이 아니라고. 너는 진짜 재활용도 안 되는 폐기물 쓰레기다. 라고 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놈 아무리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며 거품 물고 뒤집어지면서 욕하고 본색 드러내더군요. 저는 더 할 말 없다고 할 말 있으면 답변서에 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바람을 피워대는 와중에도 이혼은 안 된다며 저를 붙잡았는데요. 그게 저를 진짜 사랑해서라기보다 본처가 있는데 바람을 피는 것이 더 짜릿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소장을 보내니 남편은 더 길길이 날뛰었어요. 저는 꿋꿋하게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동창들 사이에서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게다가 건너 들어보니 희준에도 이혼 이야기가 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렵 상간소장 전달받고 안희주가 저한테 전화해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하는 소리가 원래 원규의 옆자리는 자기 건데 제가 가로챘다고. 소송 당하는 거 안 무섭고 소문 나는 것도 안 무섭다. 이제 그 자리는 내 거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네가 실컷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아무 여자하고나 자고 다니는 병적으로 외도 저지르는 김원규 같은 인간 진짜 싫다고. 너나 많이 차지하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근데 철석같이 김원규 믿고 있는 네가 참 불쌍해서 내가 뭐 하나 보내줄게. 김원규 핸드폰 뒤질 때 지 친구들이랑 나눈 카톡 대화 있더라. 거기서 네 얘기도 참 많이 하던데. 보내줄 테니 직접 봐봐. 네가 그거 보고도 김원규가 좋다고 하면 너네는 진짜 사랑인 거지. 저는 안희주에게 김원규가 친구들하고 나눈 대화 캡처한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진짜 가관이었어요. 김원규가 친구들한테 안희주 뒷담하고 욕한 게 고스란히 다 있었거든요. 대화 내용은 하도 연락하고 매달리니까 적당히 갖고 놀려고 만났는데 지가 무슨 내 마누라 행세하고 집착하는 거 보니 지긋지긋하다. 거머리같이 느껴진다. 안희주 때문에 동창 모임도 이제 안 나오려고 한다. 한두 번 잠만 자고 끝내려고 했는데 완전 미친년이다. 그년이 정희한테도 까발릴 것 같아서 무섭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실 사연상에선 그나마 순화한 거고 실제 내용은 훨씬 더럽고 격했습니다. 안희주에게 그거 싹 보내줬는데 충격받은 건지 더 이상 연락 없더군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다른 동창에게서 건너들었습니다. 안희주가 김원균의 연회장 찾아가서 소란 일으키고 생난리를 쳤다는 것을요. 사람 갖고 노느냐고 악쓰며 욕하면서 뒤집어 엎었고 그때 마침 돌잔치가 하나 있었는데 그 돌잔치까지 다 망쳐서 컴플레인 들어오고 맘카페에 소문까지 다 나고 안희주랑 김원규는 서로 쌍욕하고 싸우고 실랑이까지 일어나서 경찰서까지 갔답니다. 똑같은 것들끼리 아주 끝까지 웃기는구나 싶고 그 광경을 직접 못 본 게 아쉬웠어요. 그렇게 시간은 좀 걸렸지만 차곡차곡 소송 진행하고 결론적으로 무사히 이혼하고 끝냈습니다. 김원규가 바람난 여자들, 그러니까 안희주 포함해서 특정이 되는 술집 여자와 원나잇 상대 3명까지 상간소송 진행했어요. 원나잇 상대 중 2명은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저한테 빌길래 김원규한테 별도로 소송 진행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소송들이 엮여있는 게 많아서 기간은 오래 걸리고 빨리 판결도 안 났지만 어차피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니 변호사한테 맡기고 저는 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똑같이 병원 근무하면서 말이죠. 위자료는 소송 끝나고 판결받아서 위자료 지급까지 받은 것도 있고요.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고 가다가 끝난 것도 있고 또 적당히 합의 보고 끝낸 것도 있죠. 남편 외도 상대가 한둘이 아니다 보니 그것도 참 일이긴 한데 위자료는 그래도 짭짤하게 받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안희주는 합의 없이 판결까지 갔고 위자료도 지급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안희주 남편이 저희 남편 상대로 상간소송 걸었고 남편도 위자료 지급했다고 들었고요. 지긋지긋한 악연이라고 생각해서 우연으로라도 안 보고 살아야겠다 싶었는데 그 후 소문을 들어보니 김원규는 결국 연회장 문 닫았다고 사업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도 적자가 심했고 돌려막기로 어떻게든 버티다가 결국 문 닫았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빚도 많이 져서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 다닌다고도 얼핏 들었습니다. 그렇게 허세 부리고 허영 부렸는데 참 속빈 강정이구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더 웃긴 건 안희주 근황이었어요. 김원규랑은 그렇게 개판으로 싸운 뒤 원수되고 이혼까지 당했다는 건 알았는데요. 들어보니 안희주 남편이 이혼하고 나서 사업이 대박나서 엄청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시기가 잘 맞아서 대박났고 그걸로 돈을 엄청 벌었다고. 안희주랑 이혼하고 나서 그렇게 됐으니 안희주 입장에선 배가 아파도 제대로 아팠겠죠. 가만히 있으면 지가 그토록 원하던 잘나가는 사업가 사모님 소리 듣는 건데 지발로 밥그릇 찬 거 아니겠어요? 저는 위자료도 두둑히 받았지만 김원규가 그동안 저한테 줬던 명품 가방이랑 옷, 구두 전부 다 정리했습니다. 그것만 정리해도 돈이 꽤 되더라고요. 그걸 정리한 이유는 제 스스로도 반성을 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김원규의 화려함과 재력 때문에 마음이 솔깃했던 거 맞고 또 정말 솔직해지자면 그런 부분 때문에 김원규가 처음 외도 걸렸을 때 이혼을 망설인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런 게 사실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네요.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고 믿어주고 그게 행복한 거지. 속이고 기만하고 불신에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부자처럼 보이고 값비싼 물건들로 장식하고 그거야말로 참 빈껍데기고 허울일 뿐이겠죠. 누군가를 만날 때 물질적인 것에 혹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됐는지를 봐야 된다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습관적 외도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던 결혼 생활. 하지만 그나마 무사히 잘 끝나서 다행이에요. 이제는 내 월급 벌어서 내가 알아서 내 분수에 맞게 쓰며 지내니까 오히려 땅을 제대로 딛고 살아가는 느낌이 드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